반갑습니다. 또 왔고 매번 오고 그래서 매번 뵙고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김성호 교수께서 이 토크빌에 대해서 참 정리 잘 해주셨어요. 정말로 제가 들어본 정리 중에서 제일 잘된 정리고, 그리고 법률방송에서 잘 그거를 녹화를 해서 편집을 해서 그게 지금 미래를 여는 역사 포럼 자체의 홈페이지도 올라가 있고 법률방송에도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언제든지 한번 틀어보시고 진짜로 그 토크빌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왜 미국에 와서 미국을 왔었고 그때 200년 전에, 그리고 미국에 와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본 그 사람의 시각이 뭐였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책이 왜 지금까지도 유효하고 중요하다는 거를 진짜 제가 들어본 강의, 제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토크빌은 미국 민주주의, 미국 정치, 아니면 그냥 민주주의 자체의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방대한 내용을 그렇게 잘 핵심을 집어서 설명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괄적인 그 내용들은 꼭 한번 꼭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사실 제가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강연을 듣고 나서 서로 분담을 하자 뭐 이런 얘기는 처음에 했었는데, 그 구체적으로 계약서를 쓰고 분담을 했었어야 할 거를 제가 할 얘기까지 다 해버려 가지고 제가 굉장히 당혹스럽고 이거 어떡하나 해갖고, 그래갖고 지금 임 이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밤새 고민을 하느라고 그냥 늦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잡은 주제가 부드러운 전제주의는 불가피한가인데, 그 제목을 왜 저렇게 잡았는지는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지만은 간략한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민주주의라는 거를 하면은 지난번에 김성호 교수 그랬죠. 민주주의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판도라의 상자 열린 거고 한번 민주주의의 맛을 봤으면 다시는 못 돌아갑니다. 전제주의로. 그런데 전제주의로는 못 돌아가는데 다시 옛날 같은 왕이 나오거나 황제가 나오거나 독재자가 나와서 그런 정치는 못 하겠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제주의의 일종인, 여태까지 우리가 본 적이 없는 부드러운 전제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책의 거의 맨 끝에다가 그렇게 써놨는데, 저는 그 부드러운 전제주의 얘기를 쭉 읽어보면은 말하자면 지금 좋게 말하면 지금의 복지국가죠. 나라가 모든 거를 다 해주는 거를 당연히 생각하고 원하게 되는데, 그러기 시작하면 민주주의가 사실은 무너지는 거라는 그 경고를 하고 그 책을 끝냅니다. 그래서 전 이 책이 200년 전에 쓴 책인데 지금까지도 왜 그 민주주의의 성경인지 정말 새삼 이해가 갑니다. 토크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책은 썼지만 그때는 미국만이 하는 게 민주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주의 있고 뭐 프랑스의 민주주의도 있고 독일의 민주주의도 있고 하는데, 가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하는가 보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건 미국에서만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를 하는 거고, 민주주의라는 게 우선 뭐를 하는 거고, 근데 왜 미국 사람들은 이 민주주의라는 이상한 거를,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거를 하는가, 그거를 지금 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쓴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토크빌이 설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그 문제의식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 문제의식하고 똑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은 두 가지 상반되는 열정에 사로잡혀 있다. 누군가가 이끌어 주었으면, 멋있는 지도자가 나와서 이끌어 줬으면 하는 바람과
자유롭고자 하는 바람이다.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똑같아요. 그러면 훌륭한 지도자가 나왔으면 멋있는 독재자가 나와서 뭐 시진핑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왜 옛날엔 있었는데 지금은 없나, 이런 나라를 강한 손으로 이끌어주고 그러면 우린 따라가면 되는 거고, 그럼 나라가 부강해지고 일사불란하게 질서정연에 갈 수 있지, 이제 이렇게 그런 바람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저게 말이 되냐, 어떻게 저렇게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게 되느냐, 그 사람들 밑에 사람들 뭐 하느냐, 자유? 그건 어디 간 거고. 그렇게 꼭 똑같이 동시에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 문제가 정치의 그냥 문제죠. 정치학의 모든 문제가 다 그거죠. 이거를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는 문제입니다. 강한 지도자가 나와서 잘 이끌으면 좋겠고, 그런데 내 자유는 보장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놓습니다. 지난번에 2주 전에 김성호 교수가 쭉 한번 기가 막힌 역사 서베이를 주셨지만은 지금 토크빌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프랑스의 혁명을 겪고서 집안도 그래서 풍지박산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 문제죠. 뭐냐면, 자, 바스티유가 도저히 폭정에 못 견뎌서, 부르봉 왕가의 폭정에 못 견뎌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해서 왕조가 무너져서 루이 16세를 단두대, 마리 앙뚜아네트하고 단두대에 처형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강한 국가가 나와가지고 새로운 합리성, 인간의 이성에 바탕한 새로운 체제를, 완전히 새로운 체제를 만들겠다고 나온 로베스피에르라는 강한 지도자가, 엄청난 독재자가 나와서 전 시대의 적폐를 청산하겠다 그러면서 귀족들, 왕족들, 사제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새 시대를 열고 새 체제를 만들겠다, 인민들의 체제를 만들겠다 했는데, 완전히 공포정치로 전락을 해버리니까 어떡합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데 그때에 마침 강한 지도자가 하나 나왔는데, 젊은 나폴레옹이라는 장교가 나타나가지고 그 옆에 나라에서들 쟤네들은 무슨 혁명을 해갖고 왕실을 무너뜨리고 그래? 그러니까 옆에서 다른 왕조들이 이제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갖고 오는데, 그걸 전부 다 새파랗게 젊은 장교가, 완전히 무너졌던 나라였는데도 그 군대를 이끌고 가갖고 전부 다 격파를 한 거죠. 프러시아도 격파하고 뭐 다 격파하면서 유럽을 정복을 해나가는 거를 보면서, 와, 맞아, 이거였어 하면서, 그러고 다시 나폴레옹 황제가 돼버리는 거죠. 자기가 자기 머리 위에 왕관을 올리면서 황제가 돼버리면서 다시 제국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야, 이거는 또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구관이 명관이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루이 18세를, 죽은 루이의 동생을, 루이 16세의 동생을 데려와서 다시 해주세요. 그래서 왕정복고를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왕정복고를 하다가 보니까 또 안 되겠으니까 1830년이 되니까는 또 혁명이 일어나갖고, 줄라이 레볼루션이 일어나갖고, 그래서 다시 공화국을 만들겠다 그래갖고, 누구죠? 루이 필립인가를 데리고 왔더니 또 지가 잠깐 대통령인가 하더니 또 자기가 황제가 돼버리는 거고, 친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악순환,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일단 시작을 하면, 그 전까지는 뭐 계속해서 부르봉 왕가가 해오고, 뭐 그 전에 무슨 다른 왕실이 해오고, 그냥 왕실이 당연히 해오는 걸로 돼 있었던 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가 넘어가는 거지만, 일단 한번 민주주의의 맛을 보면은, 인민들이 직접 통치를 하겠다는 맛을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저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끊어지냐는 겁니다. 저걸 어떻게 막죠? 맡기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무질서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럼 옛날식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은 또 전제가 일어나니까 또 자유가 압박이 유린이 되니까 또 안 되겠고, 이 악순환이 그냥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을 절감을 하고 있었던 게 지금 토크빌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토크빌의 입장에서는 미국에서는 우리보다도 먼저 인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영국을 쫓아내고 자기 식민지 하던 사람들이 자치를 하겠다 그래갖고 무슨 공화국을 하고 민주주의를 한답시고 저러고 있는데, 왜 1776년부터 저거를 했는데 쟤네들은 지금 1830년이 됐는데 자기네가 지금 1789년부터 40년 동안 지 일생에 겪고 있었던 거를 미국은 도대체 왜 안 겪고 뭐를 하길래 저거는 계속해서 저러고 돌아가지? 그리고 점점 더 잘 되는 것 같고 부강해지는 것 같지? 이게 무슨 일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다 갖고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당연히 민주주의 해야 되는 것 같고 독재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다가 보면은 무질서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누군가가 이걸 잡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중구난방으로 서로 떠들고 막 싸우고 다투고 논쟁만 하고 결정은 못 내리는 것 같고, 이러면 이게 돼? 그러면서 점점 자꾸 뭡니까? 뭔가 강한 지도자가 나오는 게 또 은근히 바라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도 끊임없는 그 순환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느냐죠.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어떻게 해야 되냐가 문제가 됩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 똑같습니다. 너무 무질서하니까 군인이 나와서, 나폴레옹 같이 군인이 나와서 잡아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갖고 고속도로 짓고 제철소 짓고 그러면서 완전히 국가를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권력을 지금 내가 놔서는 안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거 계속 가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 경제적인 이유나 안보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가다가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하고 또 시민사회에서 들고 일어나니까, 부마 사태가 일어나니까 계엄령이 나오고 11.6이 터지고, 그리고 또 혼란스러워지니까는 또 군부가 나오고 하는 이 악순환을 우리도 지금 다 겪었습니다. 토크빌이 겪었던 거랑 또 저는 지금도 사실은 이 경험에서 우리가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떡할 거야? 계속 이래도 되는 거야? 민주주의 이거 진짜 해야만 되는 거야? 민주주의 안 하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강한 정부. 자, 문제가 뭐냐면요, 강한 정부 있어야 됩니다. 법치, 치안, 외교, 국방, 교육, 인프라, 경제, 이거 강한 정부가 있어야죠. 정부가 세금 걷어야죠. 공정하게 세금을 많이 걷어야지 나라가 그걸 가지고 여러 사업들을 해서 강한 나라가 되는 거죠. 지금 선진국들은 세금이 GDP에서 1년 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게 50%입니다. 그만큼 국가가 할 일이 많습니다. 선진국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걷지 말라는 거는, 아니 공정하게 걷어야 되겠지만 그게 문제이지, 당연히 국가는 세금을 잘 걷고 잘 써야지 되는 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국가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강한 국가가 독재가 안 될 수 있냐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를 보면 항상 독재로 돼버리니까, 강해질수록. 그러니까는 나오는 것이, 민주주의가 나오는 것이, 정부가 너무 강해져서 독재와 폭정을 일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삼권 분립 뭔지 이런 거를 만들어 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삼권 분립을 해놓으면은 뭡니까?
권력이 분산돼서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일이 벌어지는 거지. 야, 사법부를 갖고 저래도 되는 거야? 사법부는 뭐를 해? 왜 있는 거고, 입법부는 뭐를 하는 거고, 행정부하고 사법부의 관계는 정확히 뭐야? 왜 있어야 되는 거야? 혼란으로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뭡니까? 강한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데 강한 민주주의. 근데 우리가 벌써 민주주의 그러면 강한 거하고는 뭔가 이렇게 거리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하거든요. 내버려야 되는 거, 내버려둬야 되는 거, 자유롭게 놔둬야 되는 걸로 생각하지. 강한 정부가 있어? 그럼 벌써 독재 아니야? 그게 왜 민주주의야? 어떻게 강한 정부하고 민주주의가 같이 갈 수가 있지? 그게 근데 답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토크빌은 미국에서 그걸 본 거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데 굉장히 강해, 그 나라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거를 나름대로 이해를 해보려고, 설명을 해보려고 쓴 게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아직까지도 민주주의의 고전인 책입니다. 그러면서 토크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해놓고는 이럽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 민주국가에서 통치권자의 권력이 더욱 일률적이고 더욱 중앙으로 집중되며 더욱 광범위하고 더욱 강력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한편으로는 민주국가의 본질 자체에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국가의 필요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보다 강하고 보다 일률적이고 중앙집권적이어야 된대요. 민주주의하고 중앙집권된 강한 정부하고 이게 완전히 상반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토크빌도 정확하게 지적을 해줍니다. 강한 정부여야 됩니다. 민주국가에서 중앙 권력이 활동적이고 막강한 것은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요점은 중앙 권력을 허약하고 나태하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 권력이 자신의 수완과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있다. 강한데 그 강한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게 지금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강한 민주주의, 제대로 되는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부드러운 민주주의, 부드러운 전제주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렇게 민주화가 된 나라가 옛날 같은 폭정으로는 안 돌아간다. 전제주의로는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옛날식 전제주의와 미국 같은 민주주의가 겪는 전제주의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우선 전통적인 전제주의, 황제들이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국가의 모든 힘을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것은 물론 사실이다. 황제들은 이 권력을 남용해서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제멋대로 빼앗기도 했다. 황제의 폭정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폐해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러한 폭정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미치지는 않았다. 그렇죠? 전통 봉건 체제에서 왕이나 전제군주나 황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시 괜히 눈에 띄면은 그 사람 거 뺏거나 이러는 거지, 전체적으로 나라 전체의 속속들이 간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거죠. 오히려 폭정이 몇몇 주요한 대상들에 집중되었을 뿐 나머지 다른 부분은 건드리지 않았다. 요컨대 폭정의 강도는 강했지만 그 범위는 제한적이었다. 그런데 근대 국가에 들어가면은 정부가 모든 것을 알고 파악하고 보고, 우선 세금을 저렇게 철저하게 제대로 근대 국가가 세금을 거둘려면 어떻게 돼요? 각 집안에 그 사람이 수입이 얼마이고, 그렇죠? 무슨 일을 하고 수입이 얼마이고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얼마 내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숟가락 젓가락 숫자까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런 사람들을 또 정부가 보호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옛날엔 안 그랬던 거죠. 굉장히 강해 보이는 전제주의
군주지만 사실은 웬만한 사람은 백성들의 대부분은 언제 황제 보는 적도 없고 평생 살아봐야 황제 구경도 못하고 왕 구경도 못하고 뭐 높은 사람도 구경도 못하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전제주의는 이런 걸 것 같다. 만일 우리 시대에 민주국가에서 전제 정치가 자리를 잡는다면 그것은 다른 성격을 갖게 될 듯하다. 요컨대 그것은 더 넓게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더 부드러운 형태를 띨 것이다. 민주국가에서의 전제 정치는 인간에게 고통을 주지는 않지만 인간의 품위를 훼손한다. 영어랑 불어라면 더 멋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번역이 참 힘듭니다. 참 번역이 참. 그래도 인간의 품위를, human dignity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권력은, 이 부드러운 전제주의는, 민주국가에서 일어나는 전제주의는 절대적이고 꼼꼼하며 꾸준하고 주도 면밀하며 온화하다. 마치 사람들을 어른이 되기까지 돌봐준다는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 권력은 가부장의 권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권력은 오히려 사람들을 어린아이 상태로 완전히 묶어두려고만 한다. 아버지는 자식들이 그래도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해주지만 자라서 그래도 성인 돼서 나가서 독립을 해갖고 잘 벌어먹고 살고 뭐 하라고 하는데, 이 가부장은, 국가라는 이 가부장은 아예 어린애 상태로 묶어놓는 겁니다. 만일 행복하게 사는 것만을 시민들이 생각한다면 이 권력은 당연히 시민들이 행복하기를 바랄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자기가 그러한 행복을 마련해주는 유일한 대행인이자 유일한 중개인이기를 원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 갈 때 처음 공책을 1학년 1학기 때 가는 애한테 공책을 누가 사주고 연필과 지우개를 누가 사줍니까? 나라에서 사주죠.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 권력은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활의 필요를 예상하고 확보해주며 여가와 향유를 마련해주고 주요 업무를 처리해주며 사업을 관리해주고 상속을 조정해주며 유산을 분배해준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200년 전에 이미 지금 우리가 딱 생각하고 있는 그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 것 같대요. 미국의 민주주의 지금 펄펄 살아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거, 한 50년밖에 안 된 거를 가서 보면서, 근데 이게 그래 참 놀랍다. 전제주의는 안 될 것 같다. 옛날식 전제주의. 근데 뭔가가 잘못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혹시 잘못된다면 어떻게 잘못될 건가? 새로운 전제주의다. 그건 뭐냐면 다 해주겠다는 국가가 오히려 거꾸로 모든 거를 싸그리 다 해주고 국민들을 어린애 상태에다가 유아 상태로 묶어두려고 할 것이다. 이 정도면 어찌 생각하는 불편과 생활하는 부담까지도 시민들에게서 말끔하게 덜어내준다고 하지 않아요. 다 해버려. 모든 걱정 나라가 다 해결해줘. 이렇게 이 권력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마치 쓸모없고 생소한 것처럼 여겨지게 만든다. 그러면서 좋은 지도자도 원하고 자유도 원한다. 그런데 폭정을 하는 전제군주가 나와서 자유를 뺏으면 왜 뺏어 하고 싸우고 난리를 저항을 해요. 그런데 이 부드러운 전제주의가 나오면 내가 다 해줄게 그러면은 당연히 해줘야지. 그거 하는 사람을 계속 뽑는다는 거예요. 해주겠다는 사람을 계속 뽑고 다 뽑고 보면 나중에 뭐가 남아요? 자유는 안 남아요. 행복은 해지는지 몰라도 자유가 안 남아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있어서 이 행복이라는 개념은 매우 사실 위험한 개념입니다.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거는 정치가 답해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치가 개개인의 행복까지 담당을 하다, 그거는 좋게 말해서 복지국가고 토크밸식으로 말하면 부드러운 전제주의에 빠져서 자유라는 것 자체가 내가 왜 필요한지, 왜냐하면 자유를 쓸 일이 없잖아. 자유의지를 쓸 일이 없죠. 다 해주는데. 사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다라고 토크빌이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토크빌은 그런데 아직까지는 여기 안 빠졌다. 그럼 이게 왜 안 빠지는 건가? 그럼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정치 제도가 참 놀랍다는 겁니다. 정치 제도가 이 연방제라는 걸 만들어서 근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김성호 교수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미국의 연방제라는 거는 하원을 제어하려는 거다. 왜? 하원만이 직접 선거로 선출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도 간선제, 한 번 연임하는 것밖에 없고요. 4년 임기입니다. 2번 8년 하고 그만입니다. 그리고 간선제입니다. 직접 그 엘렉토럴 컬리지를 통해서 선거인단 그걸 통해서 하지 직접.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는 트럼프가 선거인단에서도 이기고 일반 전체 투표, 퍼퓰러 투표에서도 이겼어요. 근소한 차이지만. 근데 지난번에는 처음에 트럼프가 이겼을 때는 선거인단 수는 이겼지만 실제 투표, 국민들이 투표한 수는 힐러리가 훨씬 많이 이겼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의 의사, 주권재민? 그게 왜 국민들의 의사야? 국민들이 이렇게 뽑았는데 딴 사람을 뽑는데 왜? 엘렉토럴 칼리지라고 더 똑똑한, 더 지혜로운 데가 있어서 야, 너희들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이 사람이야 하고 딴 사람을 뽑는 거죠. 그러니까 간선제입니다. 그 다음에 의회가 상원, 하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원은 6년 중임 평생 합니다. 대통령보다 임기가 길고 6년씩, 그래서 6번 하면 36년, 7번 하면 42년, 실제로 그렇게 하는 상원의원들 많습니다. 그런데 각 주마다 2명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3,500만이 되는 캘리포니아 주에도 2명, 100만 명인가 되는 델라웨어에도 2명. 바이든 대통령은 델라웨어에서 29살 때부터 상원 의원을 100몇십만 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대여섯 번을 하고, 그리고 부통령을 하고 대통령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델라웨어의 대표성이라는 게 도대체 미국에서 뭐고, 왜 100만, 인구 100몇십만 밖에 안 되는 데서도 상원의원이 2명이나 나오고 3천만 명이 넘는 데서 2명밖에, 이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인구 비례라는 건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왜? 인구 비례만 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원만 2년 중임, 2년마다 선거합니다. 계속해서. 저기도 뭐 끝없이. 누구죠? 저 여자 하원 의장 하던 낸시 펠로시 같은 사람 40몇 년 동안 했잖아요. 2년짜리를 40몇 년 했으면 뭐예요? 20몇 번 선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원 의원은요, 당선되는 날부터 선거하는 거예요. 대통령, 심지어는 대통령들도 4년 처음에 당선되는 순간부터 선거운동 한다 그러는데 4년 후에 선거. 근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는 뭡니까? 사법부는 간접선거를 통해서 당선되는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그거를 누가 인준을 합니까? 인구 비례랑 상관없이 하는 상원이 인준을 해주고, 그 사람들은 임기가 몇 년? 종신입니다. 종신. 못 쫓아냅니다. 못 쫓아냅니다. 그냥 자기가 사임하기 전에 그냥 가는 겁니다. 그 여기가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왜? 하원을 직접 선거를 갖고 해서는 큰일 난, 민주주의를 하니까 직접 선거는 해야 되는데, 민의를 반영은 해야 되겠는데 그 민의만 의존을 했다가 큰일 난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아는 거죠. 이 사람들 모든 역사를 통해서. 그렇죠. 토크빌 같은 사람은 뭐예요? 민의를 반영하니까는 프랑스 혁명이 나고 공포 정치가 일어나고 나폴레옹이 들어왔다가 왕정 복고를 했다가 매번 민의 반영했었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민주주의를 하는, 그러니까 핵심은 직접 선거, 민의를 직접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민의를 어떻게 꽁꽁 묶어 놓느냐,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지난번에 김성호 교수는 자기 강연 제목을 말괄량이 길들이기, 민주주의가 말괄량인데 이거를 뭐 사랑스럽고 당연히 좋고 너무 이쁘고 귀하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그래도 조금 제어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제목이 말괄량이 길들이기입니다. 지금 민주주의를 하는 데서는 다 그 민주주의라는 말괄량이를 길들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미국의 연방제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의 연방제를 만들었던 해밀턴, 메디슨 모든 사람들이 앉아갖고 제일 걱정했던 게, 우리는 귀족제도 아니고 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될지를 미리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왕정이면 왕실에서 세자가 누가 이제 났으면은 이제 세자가 돼서 세자를 그때부터 교육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궁에서 뭐 무슨 교육도 하고 뭐도 하고 교육시키고, 귀족 집안에서도 야 너가 이제 우리 뭐 이 백작 이거를 이어받을 테니까 그럼 너는 이런 교육을 받아라 해서 온갖 가정교사 되고 해서 최고의 교육을 다 시켜주고 세계 여행을 하게 해주고, 그래서 준비를 해서 물려받도록끔 되는데, 우리 민주주의는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국가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 지도자가 갑자기 다 그렇잖아요. 뭐 빌 클린턴, 트럼프도 그랬죠.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가 허다할 거라는 거를 메디슨, 해밀턴 이런 사람들이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체제를 만듭니까? 하원도 꽁꽁 묶지만 뭡니까? 대통령도 꽁꽁 묶어두는 겁니다. 뭐냐면 누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의회가 법안을 만들어서 내면은 그걸 비토할 수 있지만, 의회는 언제든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죠. 그렇죠? 이게 다 그런 서로가 탄핵하고 막고 못하게 하는 일만 하도록끔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이 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일이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되는 것을 희생해서라도, 전제주의가 대통령의 전제주의든 인민 직접 선거를 통해서 했던 그 인민 민주주의든 그거를 막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균형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토크빌은 이 연방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미국이 이러한 부드러운 전제주의로 안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그리고 미국이 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하는 자체가 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이거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안 갖고 있는, 김성호 교수는 Habits of the Heart,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정서 비슷한 것 같아요. 그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 Habits of the Heart라 그러는데, 심성, 그렇죠? 심성 이런 거겠네. 하여튼 그런데 그런 게 있다. 근데 그 심성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미국 사람들이 아주 이상한, 그러니까 토크빌이 가서 보고서 가장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가장 많이 쓰고, 사실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책을 소개하는 데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소개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미국 사람들을 웬 협회를 저렇게 만들어서 뭐를 할 때마다 협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말로 자꾸 결사라고 번역을 하는데, 우리 때는 옛날엔 결사해서 그랬는데 요즘 결사가 맞는 건지, 특히 그게
영어의 association을 번역한 거가 결사라고 하는데 저는 우리가 보통 협회라 그러거든요. 토크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령대나 조건이나 지식 수준을 망라하고 아메리카인들은 누구든 끊임없이 협회를 결성한다. 이들은 모두가 참여하는 상공결사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걸 도덕무장협회, 종교협회, 도덕무장협회, 진지한협회, 아주 참 그럴듯한 주제로 하기도 하지만 하찮은 frivolous, 뭐 저런 것까지 협회를 만들어서 하는 협회, 포괄적인 협회, 제한적인 협회, 대규모 협회, 소규모 협회 등 온갖 유형의 협회들을 가지고 있다. 아메리카인들은 축제형 행사를 열기 위해서라도 협회를 만들고, 사실 미래를 여는 역사 포럼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협회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민주사회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축제 행사를 열기 위해서, 기술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여인숙을 짓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책을 배포하기 위해서, 극지의 선교사를 파견하기 위해서 협회들을 조직한다. 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병원을 만들고 교도소를 짓고 학교를 세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진실을 밝혀낸다든가, 그러니까 뭐 진리탐구, 뭐 지식 포럼 같은 거겠죠. 훌륭한 모범을 북돋기 위해서도 협회를 만든다. 참 별거를 다 한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템퍼런스 어소시에이션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술 안 마시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도록 하는 그런 어소시에이션까지 있다고 기득기득 웃으면서, 야 진짜 별거를 다, 그게 사실은 나라에서 하고 교회에서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 도덕, 윤리, 도덕까지도 지네끼리 협회를 만들어서 한대. 어떤 새로운 기획이 도모되는 곳 어디에서든, 프랑스에서는 정부 당국을 만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으면 가서 보면 이건 정부가 하는 거예요. 왕실이 하거나. 그런데 영국에서는 귀족 나리를 높으신 귀족분이 와갖고 뭐 여기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거를 보게 되는데, 합중국 미국에서는 결사, 협회를 봐요. 그 협회가 또 하고 앉아 있어. 제가 지난번에는 로빈슨하고 아세모글루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책을 소개해 드렸었잖아요. 제가 이 토크빌을 제가 토크빌도 하겠다고 했던 이유가, 제가 그것도 하고, 이게 너무 연결이 잘 돼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도, 로빈슨하고 아세모글루도 사실은 이 토크빌의 문제의식을 그대로 하더라고요. 특히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포괄적인 제도가 만들어지느냐, 인클루시브 인스티튜션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 문제를 논했었는데, 그 책을 쓰고 나서 2012년에 그 책을 쓰고 나서는 자기네들이 이것만 갖고는 설명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특히 정치적인 부분이 설명이 안 된다. 그리고 그 정치적인 부분이, 그게 분명히 포괄적인 사회가, 포괄적인 경제 체제가 나와야 되고, 그러려면 포괄적인 정치 체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 책에서 내내 주장을 하는데, 그럼 그 포괄적인 정치 체제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그거를 가지고 두 번째 책을 쓴 게 2019년에 나온 Narrow Corridor, 좁은 회랑이라는 이 책을 썼습니다. 근데 제가 이 두 책을 읽으면서, 특히 이 두 번째 책을 읽으면서 토크빌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토크빌을 어떻게, 그러면 토크빌이 고민하고 있는 이 국가와, 그러니까 강한 지도자와 자유 사이에, 강한 국가와 민주주의 이 자유 사이에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했는데, 이 틀이 저는 너무나도 안성맞춤일 뿐만 아니라, 로빈슨과 아세모글루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아서, 이 사람들이 설명하는 방식을, 그러니까 오늘은 책을 두 권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토크빌의 민주주의지만 이 책이 이걸 너무 설명을 잘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가 좀 잘렸는데, 제목이 족쇄를 찬 Shackled Leviathan. 레바이아탄이라는 게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죠. 우리가
정치학의 근대 정치 사상의 고전이라고 하는 사회계약론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정치 사상에 완벽하게 도입을 했던 토마스 홉스. 우리가 자연의 상태에서 살 때는 삶이 짧고 뭐 힘들고 nasty, brutish and short 하다고 했는데, 그거를 자연의 상태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한 국가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레비아단이라는 게 뭡니까? 욥기에 나오는 바닷속에 살고 있는 그 괴물, 거대한 괴물. 욥이 거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레비아단이라는 그 괴물 같은 거를 정부를 세워야지, 그 정부가 이 자연의 상태에서 지들끼리 싸우고 종교전쟁하고 이 난리 법석을 치는 사람들을 꽉 질서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해서 레비아탄이라는 거를 설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레비아탄은 사람들이 다 각자가 자기의 권리를 선거를 통해서 이양을 하면서 선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의제도 맞습니다. 그런데 레비아탄이 딱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죠. 토마스 홉스는 뭐라 그럽니까? 단호합니다. 어떤 한이 있더라도 강한 정부를 거역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심지어는 정부가 나중에 내 거를 뺏으려고 오는데도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냐는 것도 없어요. 어쩔 수 없다. 왜? 질서를 지키려면.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살았던 종교전쟁으로 유럽이 무너지고 있고 그러고 있던 거를 보고 있던 홉스의 입장에서는 그래, 무조건 질서다. 어떻게든지 강한 군주가 나와서 이걸 질서를 잡아주는 거를 내가 정당화시켜주는 이론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회계약론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군주를 뽑아내는 거죠. 사실 뭡니까? 히틀러를 독일 사람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뽑아내는 거죠. 왜? 1차 대전에서 패전하고 대공황에서 엉망진창이 되면서 경제는 완전히 나락으로 빠지고 1000% 인플레가 이러고 이러는 상황에서 이게 뭐야? 그러니까 히틀러가 나와서 내가 할게. 그러니까 찍어주는 거죠. 근데 한 번 그러고 나면은 못 빠져나오죠. 그 레비아탄이 돌아서서 할 때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뭡니까? 셰클드 레비아탄은 똑같은 거죠. 아까 토크빌이 뭐라 그랬어요? 그 정부가 마음대로 못하도록 그걸 제어를 해야만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레비아탄은 있어야 돼요. 강한 정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족쇄를 채우느냐, 말괄량이를 어떻게 길들이냐,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쪽 Y축이 국가의 힘입니다. 그렇죠? 강한 국가, 세금 잘 걷고 교육도 잘 시켜주고 국방도 잘하고 경제발전도 시키고 하는 강한 국가가 있고, 이쪽은 사회, 시민사회입니다. 시민사회가 이제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 보통 국가가 강해지면 시민사회는 약해지는 거고, 시민사회가 강해져 갖고 마음대로 하면 국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이거 국가가 없어서 지리멸렬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레바논하고 잠비아 같은 나라. 레바논 같은 데는 하도 갈라져 있어갖고 뭐 대통령은 개신교, 누구는 회교도만, 뭐는 수상은 회교도만 하고 누구는 드루이드만 할 수 있고 이런 것까지도 다 만들어 놓을 건데, 그런데 내전이 끊이질 않죠. 절대 다 부서지고 있습니다. 왜? 강한 국가가 이걸 컨트롤 못하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강한 부족들이 있어갖고 어느 부족장이 잡으면 그냥 딴 부족들이 내버려 두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국가다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국가가 그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세금을 다 걷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는데, 다른 부족들이 너 그쪽 부족장이고 너 기독교인인데 내가 왜 너 정부한테 돈을 줘? 세금 안 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라는 좋게 말해서 시민사회는 펄펄 살아있지만 국가는 아무 역할을 못하는 저런 나라들은 그냥 내전과 끊임없는 가난 속에서 경제발전이라는 건 상상을 못하면서 무질서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가가 강해지면은, 강한 국가가 나왔고 아예 시민사회에 못 들어오면 뭡니까? 지금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가 나오는 거죠. 그럼 거기에 시민들의 자유? 그런 건 없죠. 국가가 강하게 해서 잘 뭐 여러 가지 경제 발전 시킬지 몰라도. 그래서 강한 국가는 사실은 야누스 같은 겁니다. 완전히 두 얼굴을 하고 있는 거죠. 강한 국가는 평화, 질서, 안정, 조세, 국방, 의료, 교육, 의료 등 복지를 제공하지만, 할 수 있지만, 강한 국가만이. 그렇지만 동시에 독재, 폭정, 수탈, 공포 정치로 전락할 수 있는 다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 더. 그러면서 아즈모글로하고 로빈슨이 이게 사회과학자들이 요즘 굉장히 좋아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레드 퀸 에펙트라 그랬고 붉은 여왕 효과라고 그런데 뭐 고양이 목에 방울 날기 비슷하기도 한데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루이스 캐롤의 그 이상한 나라 앨리스 쓴 두 번째 책이죠. 이상한 나라 앨리스 다음에 거울 나라 앨리스, Through the Looking Glass and What Alice Found의 두 번째 책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거기에서 이런 장면이 있죠. 레드 퀸을 만나갖고 붉은 여왕을 만나서 앨리스가 같이 어디를 막 뛰어갑니다. 둘이서 그냥 죽어라고 뛰어가고 있는데 앨리스가 이제 계속 뛰어가다가 여왕님 그러면서 여왕님 아직 이렇게 앨리스가 아직도 숨을 약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빠르게 오래 달리면 다른 곳에 도착하게 마련인데요. 왜? 계속 뛰고 있는데 계속 제자리예요. 앨리스가 둘이서 계속 뛰고 있는데 아무리 뛰어도 제자리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앨리스가 뛰다 말고 여왕님 진짜 우리나라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뛰듯이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으면 어딘가 갔을 텐데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있네요. 그랬더니 여왕이 뭐라고 했지? 여왕이 말했어요. 느린 나라군. 너희 나라가 느려. 못 쫓아와. 왜? 사람들이 뛰어가면 나라가 못 쫓아오니까 우리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가 빨리 와갖고 우리가 계속 뛰어야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는 같은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달려야 해. 만일 다른 곳에 가고 싶다면 그보다 적어도 2배는 더 빨리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뭡니까? 기업이 됐든 나라가 됐든 집안이 가족이 됐든 개인이 됐든 세상 무지하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빠르는데 끊임없이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죽어라고 달려야 돼요. 근데 죽어라고 달리면 잘해야 본전이죠. 진짜 다 죽어라고들 달리고 있는데 다 본전 차리고 그 중에서 어떻게 해서 하여튼 한 2배 정도 빨리 뛰는 사람 기업 이런 데도 있겠죠. 그러면은 거기는 진짜 잘 되는 거고. 그렇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은 다 도태되는 거죠. 죽어라고 뛰어야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경제이고 그게 근데 이게 정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강한 국가 만들어 놓고 가만히 있어도 안 되는 거고 강한 사회 만들어 가만히 있어도 안 돼요. 이게 두 개가 서로가 제대로 되려 그러면 이걸 말씀 안 되네. 제대로 된다라는 게 이게 핵심. 여기를 들어가야 돼요. 내로 코리도라는 게 이 사람들이 말하는 내로 코리도라는 게 좁은 회랑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나라들은 이상하게 뭐 때문인지 몰라도 미국 같은 나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도 그런 거죠. 뭡니까? 어떻게 해서 국가도 강해지는데 사회도 강해요. 그러니까 국가도 강해지고 나라가 잘 되는데 자유도 계속 유지가 돼. 그러면서 자유도 신장이 되고 국가도 잘 되는 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 이거는 너무 좁아. 그렇게 그 자리에 그 회랑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너무 어려워. 그리고 레드 퀸 이펙트 뭐냐? 여기에 한번 들어갔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곧바로 튀어나가요. 나갔다가 국가가 조금 약해지고 하면은 그냥 나락으로 또 떨어지는 거고 또 국가만 너무 믿고 시민사회가 가만히 있으면 완전히 독재 국가로 가버리는 거. 이게 도대체 이거 되는 데가 영국, 미국? 사실 한국? 정말 힘듭니다.
이거를 하려고 저 회랑에 남아 있으려면, 거기서 튕겨 나오지 않으려면은 죽어라고 뛰어야 돼요. 누가 뛰어요? 국가도 뛰어야 되지만 시민사회가 죽어라고 뛰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그 시민사회 아소시에이션, 협회의 전통이, 저도 이 책 읽고 저 미국의 민주주의 다시 읽으면서 새삼 우리 전통하고 너무 다르다, 우리의 정치 전통하고 너무나 다르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하게 되지만 그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로마 시대, 그러니까 로마 제국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주의가 잘 되고 있는 미국 같은 나라는, 영국이든 프랑스가 됐든 독일, 이게 왜 잘 됐느냐? 사실은 강한 국가는 다 만들어 봐요. 뭐 부르봉 왕가, 뭐 호헨솔레른 왕가, 하브스부르크 왕가, 강한. 그런데 거기에 강한 시민사회가 나와야 되는데, 그 협회를 만드는 게 아까 토크빌도 미국에 가서 보고 이건 뭐지? 우리 프랑스에는 없는데? 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전통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로마 같이 강한 중앙집권적 무지막 전제주의죠. 로마 황제의 전제주의와 게르만족들의, 나중에 뭐 프랑크족이라고 하고, 소위 바베리안 야만인들, 뭐 고트족, 프랑크족, 삭슨, 작센족,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로마를 멸망시키는 사람들, 결국은 고을족, 프랑스 만드는 사람, 그 사람들의 정치 전통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너무나도 협회 중심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합치는 강한 국가, 그러니까 법, 로마법, 로마의 경제, 로마의 도로 똑같이 다 하나, 엄청난 그 기간 산업 다 만들어, 아직도 있는 그 수로들 만들어주고, 나라가 이런 역할들도 다 하면서, 그렇지만 독일식, 독일 게르만, 옛날 독일 게르만족식의 그 자치가 있었다. 그게 합쳐지니까는 저런 게 나온다. 그러면서 그 얘가 이제, 이건 이제 아우구스투스 최초의 황제고,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을, 중앙집권적인 권력을 상징하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반달족 아닙니까? 반달족이 들어와서 로마를 완전히, 뭐 여러 번 했지만, 예를 들어서 470년인가에 최초로 아주 반달족이 와서 완전히 밴달라이즈 했죠. 여러분, 밴달리즘이라는 영어 말 아세요? 밴달리즘이라는 게 괜히 가서 훼손, 뭐 글 낙서하고 뭐 부시고 하는 게 밴달리즘이죠. 그게 밴달이 뭐예요? 그게 밴달족이에요. 반달족이 로마에 들어와서 로마를 박살을 냈듯이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걸 밴달들이라고 그러고, 밴달리즘이라고 지금도 그럴 정도로 이게 충격적이었고. 근데 이 반달족들이 대표하는 게르만족들의 전통이 너무 재밌습니다. 타키투스라고 로마의 유명한 역사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책에 게르마니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게르마니아, 그때 이제 게르만 이 야만인들을 보고서 연구를 해서 쓴 책이 게르마니아라는 유명한 책인데, 거기에 타키투스가 지금 오스트리아 국회에서 당합해 있는, 동상이 있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족장들만이 논의한다. 그러나 공동체, commons 전체가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에는 족장들이 먼저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그 다음에 의회, 아셈블리라는 게 있더래요. 이 게르만족들 사이에는 아셈블리라는 게 있어서 형사 문제, 특히 사형 가능성이 있는, 사형 관련된 누군가 뭐 살인 사건 뭐 이런 거는, 사건들을 이 아셈블리가 다룬대요. 이 의회들은 각 지역구나 마을의 법을 집행하는 행정관 등을 또 선출을 한대, 자기네끼리. 각 행정관은 그에게 자문을 해주고 그의 판결에 무게를 실어주기 위해서 인민들 중에서 선발된 수백 명의 감정사, assessors가 있대 또.
그러니까 이 가갖고 얘한테 이렇게 벌을 내려야 될 거, 이런 판결을 내려야 할 것 같아. 근데 그럼 가서 상황을 우리가 진짜로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 평가관을 보낸다는 거예요. 저 때. 그래서 평가관들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딱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들은 귀한 혈통을 가진 사람을 왕으로 뽑고 용맹한 자들을 군 지휘관으로 뽑아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왕의 권력도 절대적이거나 독단적이지가 않대요. 왕을 뽑긴 뽑는데 전부 다 의회가 하고 협의를 해서 뽑는데, 그러면서 뚜르에 있는 그 그레고리라는 유명한 그 당시에 6세기 학자인데 538년 590, 이 사람이 남겨놓은 기록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술피큐스라는 그 로마의 유명한 학자의 그 책을 읽는데, 그 술피큐스의 책 자체는 이제는 그 유실을 해서 없어져서 우리가 내용을 모르지만 어쨌든 그레고리가 이제 그거를 읽으면서 쓴 내용이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렇게 써요. 술피큐스는 프랑크의 왕들, 그러니까 뭘 쓰다가 보면 프랑크의 왕들이라고 쓴대요. 하지만 그들이 왕들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왕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인지 분명하죠. 분명히 프랑크의 왕들이라고 써서 읽다 보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왕하고는 전혀 다른 소리가 자꾸 나와갖고, 이 사람들이 프랑크는 왕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프랑크족의 왕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그리고 어느 부분에 갔더니 이거는 확실히 왕 얘기다, 자기가 알고 있는 왕이다 라고 해서 왕이라고 했는데, 프랑크족의 왕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언급하죠. 왕 얘기를 한다고 그러고 왕의 이름을 적어놓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왕을 대하는, 왕이라는 것이 뭐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네가 갖고 있었던 이해하고는 너무나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프랑크족이 나와서 샤를마뉴 대제라고 하는 그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을 만든, 지금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저 네덜란드 그쪽 룩셈부르크 다 그 지역을 차지했던 그 거대한 프랑크 왕국을 만들었던 그 샤를마뉴 밑에서 보좌했던 힌크마라는 유명한 사제 겸 학자가 있습니다. 그 힌크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900년에서 그러니까 9세기 때입니다. 프랑크족들이 어떻게 하냐, 그 당시 관습에 따라 매년 2회 미만의 총회가 개최된대요. 그러니까 샤를마뉴가 통치를 하는데 신성로마 제국 황제, 프랑크 왕국을 세운 사람이야 지금. 근데 이 사람이 통치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년 2번 의회를 개최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첫 총회는 그해 남은 기간 동안 영토의 상태를 결정하였다. 앞으로 1년 동안 우리가 이 어떻게 통치하고 뭐를 할 건지를 미리 결정을 한대요. 왕이 그때 결정하고 황제가 그때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미리 다 결정을 해놓는데, 그리고는 일단 결정된 것은 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위기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경우에도 변경될 수 없었다. 황제가 못 변. 주요 인물들은 성직자와 일반인을 막론하고 모두 총회에 참석했다. 주요 인물들은 토론에 참여하였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결정들을 경청하고 때로는 자신들도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누구의 강요에도 따르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해와 동의에 기반하여 결정하였다. 다 와서 듣고서는 다 한마디씩 하고는 다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하면은 수긍을 하고 해야지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샤를마뉴 대제의 밑에서 하는 정치였습니다. 그리고 총회에 참석하는 자들이 원한다면 왕은 회의가 열리고 있는 대로 가서 참석하고 그들이 원할 때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 해야 돼요. 가지도 못해. 그리고는 예의를 갖춰서 왕에게 개별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한다. 그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솔직하게 동의하지도 않든 논쟁하든 사이좋게 또는 경쟁적으로는 하든 전한답니다. 렌스에는 생레미 성당에 가면 그 힌크마의 그 스테인글라스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쯤 되면은 북부 이탈리아의 피렌체, 제노와, 피사, 밀라노,
같은 이상한 도시 국가들이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있었는지 아무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거고, 있었는지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12세기쯤 와서 이런 사람들이 딱 갑자기 그때부터 보기 시작하는 게 뭐냐, 야, 뭐 이런 나라들인데 무지하게 잘 살아. 이제 이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게 뭐, 너무 잘 사니까, 부자니까, 상업을 하고 베네치아 이런 데가 무지하게 잘 사니까 얘네들은 뭐야. 근데 가서 보니까 진짜 정치체는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보고서는 이러는 겁니다. 이 도시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또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어찌나 자유를 갈구하든지 그들은 통치자가 아니라 집정관들이 다스리고 있었다. 그리고 교만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집정관들은 모든 계급에서 선출된다. 그리고 이들이 권력력에 눈이 어두워 경계를 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거의 매일 바꾼다. 집정관을 했다가 맨날 바꿔요. 쟤 내버려두면 또 권력적이 할까봐. 그 결과 이 지역 전체를 도시들이 나눠 갖고 있다. 이 근방의 모든 땅에서는 도시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귀족이나 귀인은 찾아볼 수 없고, 귀족이나 모든 위대한 뭐라는 지도자들도 다 뭡니까? 도시들의 그 시의회, 이거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아주 이상한 것이 있다. 그게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있는 공화국들이다. 그러면 미리 말씀드리면, 이 공화국 중에 피렌체라는 데가 있고, 그 피렌체에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15세기에 나오면서, 이 사람이 자기네가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 이 희한한 자치가 있는데, 이게 갑자기 신성 로마 제국에서 쳐들어오겠다 그러고, 프랑스와 1세가 쳐들어와서 이거 내 나라 저거 내 나라에서 약탈해가고 이러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지키지 하면서 그거를 이론화하기 시작하면서 로마를 공부하고 하면서 리비의 로마서 논고 같은 거가 나오고 군주론 같은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자치제를 갖다가 로마식 공화정이랑 어떻게 접목시킬까, 이제 이런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정치 사상이, 중요한 근대 정치 사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 오토가 프리징의 그 바바로사의 오른팔이었던 오토 주교가 한 얘기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들의 부와 세력은 세상의 어떤 나라도 감히 따라갈 수 없다. 집정관 매일 바꾸고 모든 것을 의회를 통해서만 해야 되고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해야만 되는데,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이들의 부와 이 힘을, 국력은 아무도 따라갈 수 없더라.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들 특유의 부지런함 뿐만 아니라 주로 알프스 넘어서 있는 군주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알프스 저쪽 프랑스나 독일 이쪽에는 강한 군주들이 있었는데, 그 군주들이 없으니까 얘네들이 부유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강한 지도자가 있어야지 경제 발전도 하고 질서도 잡힐 것 같죠. 근데 이미 이때부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10세기 시에나 얘기가 참 재밌습니다. 시에나가 이제 피아츠 델 campo, 그 유명한 시에나 광장, 저기서 뭐 하죠? 맨날 소들이 말 달리기를 하든가 뭐 하잖아요. 저 광장에서 뱅뱅뱅뱅 돌면서 하여튼 유명한 관광지인데, 이게 정치에 있어서 더 중요합니다. 14세기 시에나에서는요, 지도자 이름이 포데스타입니다. 포데스타라는 게 그냥 권력이란 라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명의 집정관 비슷한 거죠. The Nine. 따로 그것도 없고 그냥 9명, 그냥 9명. 그리고 행정관료 4명의 재무담당 관료, 국가가 임명한 판사들이 이 도시를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종의회, Council of the Bell이에요. 왜? 종을 치면은, 저 탑에서 종을 치면은 모여야 돼. 그래서 벨 카운슬이야. Council of the Bell입니다. 300명의 남성 시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에나가 3개 행정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각 행정구역에서 100명씩 뽑은 겁니다. 그래서 1년 임기로 3개 행정구역 테르지, 3개 주니까 테르지에서 각기 100명을 선출해서, 그리고 이제 그 외 상인들의 길드와 귀족 가문들도 이제 대표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기가 막힙니다.
포데스타 제일 높은 사람은 시에나 사람은 안 돼요. 외부인을 불러와요. 시에나 사람이 외부인을 불러와서 사법을 담당하고 종회 사회를 보고 그래요. 포데스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95년이 되면 베르나르드 베라노에 있는 베르나르도라는 사람을 포데스타로 뽑았어요. 나인이 이제 의회가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법관 7명, 기사 3명, 공중인 2명, 향사, 경찰 60명을 대동하고 포데스타로 부임을 해요. 시에나에 베라노 사람이. 그래갖고는 임기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 근데 뽑는 게 나인이 제안한 4명의 후보자 가운데 선출하고 나인으로 구성된 위원회 60명의 위원 상인 길드 집정관 이 기사들이 선출을 해서 이런 사람이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런데 포데스타는 시민들로부터 선물도 받을 수 없고 같이 식사도 못해요. 김영란법입니다. 전 이거 읽고서 김영란법이 말이 되는 부분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절대 못하게 해요. 무서워요. 도시로부터 하루 이상 떨어진 곳에 여행할 수 없었고 멀리 딴 데 가서 딴지 못해. 무조건 이 포데스타 하는 동안에는 그냥 시에나 일만 봐야 돼. 어디 딴 데 못 가. 여행도 못 가. 포데스타는 다른 테리토리에 새 사람이 올 때마다 딴 데에서 이제 거주를 해. 돌아가면서 거예요. 그러면서 임기가 끝나면 임기 기간의 비리 여부를 조사받기 위해서 2주간 시에나에 머물러 있어야 돼. 그래서 또 들이파요. 해갖고 그렇게 벌금을 물고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나인의 임기는 2개월. 그래도 아까 뭐 집정관 매일 바꿨다는데 그래도 2개월씩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2개월짜리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선출되는 건 2년 후에 또 선출될 수가 있는 거죠. 연임?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주어진 임무는 시에나를 평화롭고 조화롭게 만들어라 라는 게 그 사람들한테 명시적으로 주어졌던 임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담당한 시민들과 그 외 사람들이 당신들의 관료들의 차별을 받지 않고 관료들이 차별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법과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그리고 그 누구라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의 공동체의 법령과 규정들이 지켜져야 할 것. 그러면서 시에나가 풍요로워지고 잘하고 유지되게 할 것. 이렇게 했습니다. 그 시에나 당시에 거기에 보면은 아까 그 궁전에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 벽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8개의 벽화가 있는데 그 벽화의 제목이 Allegory of Good Government, 좋은 정부의 비유 해서 해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좋은 정부가 잘 됐을 때에 일어나는 여행 다니고 와서 장사하고 흥정하고 뭐 춤도 추고 뭐 온갖 평화롭고 풍요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시에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런 그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 정부가 가장 좋고 가장 풍요로워지는 거고 한다는 걸 알고서 그걸 했던 거고, 그러니까 마키아벨리 같은 사람이 피렌체를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게 뭡니까? 피렌체가 왜 피렌체가 됐는데 너희들 같이 무슨 독재 군주가 있어서 됐냐?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옛날 고려 쪽부터 공화주의하고 맨날 시에나 같이 포데스타 와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했는데 잘 됐는데 지금 이거 하지 말고 네가 직접 와갖고 전제군주 가서 통치하겠다 그러면 다 망친 일인데 무슨 소리냐고. 그러면 안 된다. 왜 안 되냐? 로마가 이랬었고 우리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설명을 해주려고, 설득을 해보려고. 아니다. 전제군주 갖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피렌체에서 나와서 로마서 논 것 같은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전통입니다. 로마의 귀족들과 평민들 간의 갈등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로마가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공화국이. 로마가 자유로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을 비판한다. 뭐예요? 귀족들하고 평민들하고 맨날 싸우는 거.
그들은 그러한 갈등이 가능하게 한 것, 좋은 결과에 주목하기보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소음과 소란에만 주목한다. 그들은 또한 모든 공화국에는 두 개의 상반된 경향, 즉 평민과 상류층 간의 상반된 경향이 있다는 사실과 자유를 보호하는 모든 법률은 이 두 경향의 충돌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모른다. 상원을 대표하는 귀족들과 하원, 평민을 대표하는, 이게 서로가 맨날 충돌하는데 사람들은 저렇게 시끄럽고 저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야 그러는데 마키아벨리는 이것 때문에 로마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방법이 과했고 거의 야만적이었다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봐라, 사람들이 모여서 상원을 상대로 얼마나 소란을 피웠는지, 상원이 얼마나 사람들을 비난하였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길거리에서 이리 뛰고 저리 튀었는지, 가게들이 얼마나 자주 닫히고 하도 시위를 하니까 가게 문 닫고, 평민들이 때를 지어서 로마 밖으로 나가버리는 등 이에 대해서는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에 질리게 만든 그런 일들이 많아지. 키케로가 맨날 무슨 누구 독재한다고 맨날 서로 상원 안에서도 저렇게 맨날 싸우고 있는 장면들만 연출하고 앉아 있었던 거죠.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로마가 앞에서 언급한 나라들과 같이 평화롭기, 그러니까 여기 나옵니다. 앞에서 언급한 나라들 같이 평화롭기 위해서는 로마의 입법자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해야 한다. 베네치아 사람들, 앞에서 언급한 나라가 베네치아하고 스파르타입니다. 베네치아 부강합니다. 스파르타 강합니다. 로마 맨날 서로 싸워요. 그런데 두 가지, 그러면 이게 싫다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과 대안이 두 가지다. 하나는 베네치아식이고 하나는 스파르타식이다. 베네치아는 사람들처럼 평민들을 전쟁에 동원하지 않거나 스파르타 사람들처럼 외국인들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베네치아에는 과두들이, 상인들이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해요? 전쟁이 나면은 용병들을 사와요. 그래서 용병을 데리고 와서 나라를 지키게 해. 그러면 평민들 입장에서는 다 해주네 정부가. 나보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지도 않고 다 지켜. 그럼 어떻게 해요? 권력을 당연히 과두들이 다 갖고 하는 거죠. 그래, 잘 지켜주고 잘 먹여 살려주고 장사도 잘 되고 다 해. 네가 다 해. 그래서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파르타는 자기 나라들 사람들끼리만 해요. 이민 절대 안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똘똘 뭉쳐가지고 인종차별하고 그러면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이민 절대 안 받고 자기네들끼리만 하는. 그러면은 저런 강한 질서가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로마는 둘 다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평민들에게 소동을 부릴 수 있는 힘과 수없이 많은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하겠다. 뭐를 했냐면요, 평민들이 나가서 싸웠어요. 시민들이 나가서 민병대, 시민들이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싸웠던 사람들이 돌아왔으면은 나라를 지키는데, 그러니까 베네치아에서는 과두정이 용병들을 사서 용병들이 와서 싸워서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평민들이 할 말이 없는 건데, 지금 로마에서는 평민들이 나가서 내가 직접 나라 지킨 나라야. 그러니까 내가 살아 돌아왔으면 어떻게 돼? 야, 내가 지킨 나라인데, 내 나라인데 내가 다스리는데 당연히 참정해야지, 정치에 참여해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반면 만일 로마의 정부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다음과 같은 불편한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로마가 위대해질 수 있었던 근원을 차단해버림으로써 로마는 더 약해졌을 것이고, 따라서 소란의 원인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로마 팽창의 원인도 제거했을 것이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어디 가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니까는 게르만 이런 미국이 강한 이유가 시민 사회가 강한데 그 아소시에이션을 만드는 버릇이 어디서 왔냐 했더니, 예를 들어서 게르만이 했던 거, 프랑크족들이 했던 거, 그리고 마키아벨리가 얘기했던 그 북부 이탈리아의 그 강했던 부유했던 도시국가들,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는 그 나라들이 왜 강했었던가를 설명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강한 전제주의가 나와서 강했다라는 거하고 완전히 딴 얘기를, 너무나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뭔가 심각하게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있구나. 우선 저부터 이거 뭔가 굉장히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토크빌이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게 왜 미국의 민주주의가 강하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거가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이라는. 저지 대국가 북부의 7개 뭐 그중에 홀란드, 뭐 질란드, 위트렉스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정치 체제는 연방제 헌법에 기반하였고 최고 권력은 국가의회가 갖고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스타드홀더였던 오렌지공 각 주의 의회 그리고 각 도시의 시장들과 권력을 나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도 그 부강했던 나라도 완전히 분권화되어 있고 다 아소시에이션들이에요. 유명한 나이트 워치맨 같은 렘브란트의 유명한 그림들이, 렘브란트가 그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고 하는 게, 당시 사이먼 샤마라고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이 네덜란드에 대한 책 제목이 Embarrassment of Riches. 하도 부자라서 좀 개면적일 정도로, 좀 미안할 정도로 부자였다, 네덜란드가. 다만 뭐죠? 청교도들이라서 까만 옷밖에 못 입었죠. 그게 문제였지. 근데 다른 사치는 이루 말할 수, 주로 한 사치가 이 칼라의 사치였다 그랬죠. 흰 칼라, 거기에 진짜 엄청난 돈을 들였대. 무슨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은 거기에 온갖 사치를 했다 그러는데, 그 외에 이제 저런 그림들,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를 축적을 했었죠. 각 지역의 기본적인 통치 단위는 마을과 대관소, 베일리위크였다. 지역마다 모두 고유의 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편차가 심했지만 기본적인 통치 구조는 비교적 단순했다. 일본적으로 법은 시의회를 만들고 부르고마스터라고 불리는 촌장 또는 시장이 집행하고 보안관 또는 관리가 탈법을 감시하였다. 관리들과 시의원들은 각 마을이나 시의 유지들 중에서 선출되었고, 촌장과 시장, 보안관 등은 시의원 중에서 선출되었다. 각 마을의 통치체제는 일종의 과두정 형태였다. 그러면서 부르고마스터라는 건 그냥 이렇게 구글에서 치시면은 저런 그림들이 그러니까 마을의 촌장 뭐라 그래야 돼? 하여튼 그 관리들이죠. 자치제의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초상화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가족이랑 같이 나들이하는 초상도 있고. 주 단위로 하면은 주의회가 가장 중요한 통치기구였다. 홀랜드의 경우에는 주의회가 한 표씩을 행사하는 귀족들과 투표권을 갖고 있는 도시들이 도합 18표를 갖고 있었고, 그러면서 네덜란드 공화국의 헌법은 국가의회에 조세권, 군사권, 외교권을 부여하지만 실제로는 지방의회들과 협의를 통해서만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갖고 무슨 결정을 내리고 뭐가 됩니까? 근데 그게 됐다는 거죠. 왜? 아소시에이션을 당연히 맨날 하는 게 아소시에이션 만들어서 토론하고 결정하는 거를 해봤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가 날짜를 잊어버렸는데 1680 몇 년인가, 자기의 주군이었던 합스부르크가, 필립 2세 그 유명한 합스부르크 가문하고, 합스부르크가가 필립 2세가 이 네덜란드까지도 어떻게 합스부르크니까 결혼을 통해서 그것까지도 자기가 가져요. 그런데 그 네덜란드에서 봉기를 해서 80년 전쟁을 합니다. 80year war, 80년 전쟁을 해서 독립을 쟁취를 합니다. 네덜란드가 합스부르크 왕실로부터,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는데, 그때 독립선언서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공화국의 독립선언서입니다. 군주가 목동이 양들을 지키듯이 시민들을 억압과 폭력으로부터 지키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관습과 특권을 침해하고 노예와 같은 복종을 요구한다면 그는 더 이상 군주가 아니고 폭군이며 그 시민들을 그를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이것이 국가의 허락도 없이 의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시민들은 군주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다른 군주를 선택할 수 있다. 주권재민이죠. 근데 이거 많이 들어보신 얘기 아니에요?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아요? 미국의 독립선언서예요. 제퍼슨이요 갖다 베꼈더라고 보니까. 그냥 갖다 베꼈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들이 자명하다고 생각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특정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 권리들 중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가 있다는 것, 이러한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사람들 사이에 수립되며 그 정당한 권력은 피통치자의 동의로부터 유래한다는 것. 어떤 형태의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에 파괴적일 때 그것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 그들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을 보이는 원칙에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로 권력을 조직하는 새로운 정부를 수립한 것은 국민의 권력이고 의미라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독립 80년 전쟁을 통해서 독립하면서 썼던 그 내용을 풀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걸 그러면 강한 정부와 강한 시민사회, 그리고 끊임없이 견제하고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강한 국가 만들려고 그러고 시민사회는 끊임없이 견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제자리 뜀뛰기를 죽어라고 해야지 우리는 저 좁은 회랑에서 튕겨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크빌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미국의 그 강한 정부와 강한 시민사회 얘기였었고, 그 얘기를 그 당시에 강한 정부가 몰락해갖고 난리가 났다가 또 독재자가 들어왔다 몰락하고 이런 것만 계속 보던 사람의 입장에서 미국에 와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거고, 너무 놀랍고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저렇게 명료하게 분석을 해내서 지금 읽고 앉아 있어도 야, 이게 어떻게 이걸 어떻게 했지? 이걸 어떻게 알지? 지금의 학자들도 맨날 토크빌의 민주주의 일어나려면 토크빌만 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너무 장시간 또 말씀드려 이만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